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바른미래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마담바담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이제부터 당원이 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페이스북 유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이야기 제 9회 오늘도 야심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MC를 맡고 있는 저는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미리미리 세게 네, 박수에 배고픈 권성주. 자, 오늘 이제 9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참 감회가 새롭다고 할까, 참 뭐 벅차다고 할까, 감사한 느낌이 드는 것이 많은 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바담바담 잘 보고 있어요. 바담바담 통해서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당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바른미래당의 어떤 세를 확산하는 데 하나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자화자찬을 해보면서 오늘도 제 9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저희가 안내를 드린 것처럼 바른미래당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이 선거 전까지 이런 컨셉으로 갈 텐데, 오늘은 광주 전남편으로 해서 광주 전 남편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광주 전 남편입니다. 광주에 있는 전 남편이 아니고요. 네, 광주 전 남편. 죄송합니다. 이상한 아재 개그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광주 전 남편 쪽에 우리 패널분들을 모시고 오늘도 바른미래당의 승리 전략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카메라에 잡히고 계시는 이제 거의 고정 출연 됐습니다. 이제 외부자에서 내부자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간 단계쯤에 계시는 거죠? 아직 외부자에 있습니다. 네? 네네. 아니 방송 좀 하게 놔두세요. 우리 양쪽에서 팔멍하시다 잡고 오늘의 마지막 방송으로 안돼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인재영입 위원장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 4호인가요? 4호? 나중에 그러면 인재영입 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님께 한번 전화로 한번 여쭤볼까요? 그럽시다 그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김병민 교수님의 영입에 대해서.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김병민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이제 개영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제 당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게 재밌어서 오는 거기도 하고, 지난번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만 이준석 또 위원장이 가서 서울 지역에 있는 비례대표 청년들한테 할당하겠다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좋은 얘기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가입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그래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소개를 드리죠. 우리 김혜빈 바른미래당 청년 당원이자 이번에 뭔가 되셨죠? 네.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오, 임명됐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가 됐다고요? 네. 바른미래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학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을 통해서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직책이 없을 때 많이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뭐 바른정당도 아직 없었고 구 바른정당. 기존에 청년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같이 하고 싶다고. 근데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아, 그러면 연락처 공개하는 겁니까? 아니, 페이스북에 기존에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전화번호 따야지 나중에. 자,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우리 김철근 대변인 오늘 2회째 출연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수다를 많이 떨고 갔는데요. 오늘 광주 전남 제 고향 얘기라서 제가 마음껏 많이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지난번에 소개를 그렇게 했죠. 철근 같은 남자. 철근은 어느 현장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 같은 남자 김철근 대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에피소드 소개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바른미래당의 화학적 결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화학적 결합은 우리 공보실 대변인단부터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그것도 김철근 대변인과 이제 저가 공동 대변인을 하면서 케미가 너무 잘 맞는다. 우리는 양띠 띠동갑이다. 저는 양띠인데. 진짜? 잠깐만. 카르텔 아닌가요? 하나 더 있어. 양띠 카르텔. 우리 양띠 띠동갑이 이제 멋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발견했잖아. 저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약간 평행이론. 깜짝 놀랐어요. 띠동갑인데 생일까지 똑같은 두 사람이 공동 대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의 목소리가 나가는데 어쨌든 저희 화학적 결합
네, 공보실에서부터 잘 만들어가고 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좋아하는 거예요. 반응이 별로 아니, 없으시네요. 술을 한 잔 먹여야 내가 절대. 결합이 안 된 것 같은데. 소주 나와서 항상 저희 짝사랑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시게. 네, 그러게. 제가 깊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랑 참 표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쪽에 있는 우리 임승호 네, 청년당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청년당원 임승호입니다. 한 3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사실 연락이 없길래 아 잘렸구나 하고 있었는데 3주 만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청년당원이세요? 대학생이세요? 대학생이자 청년당원. 대학생이자 청년당원이다. 그러시구나. 그럼 뭐 우리 김혜빈 위원장이랑 같이 그죠? 청년 네. 목소리와 그리고 대학생 목소리도 같이 대변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결석했습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 오늘 결석입니다. 항상 저희가 8시에 시작할 때는 교통방송 하느라고 늦게 왔는데 오늘은 네, 그 지역에 무슨 네,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이준석 위원장의 이 빈자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네. 평소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이쪽에 그래서 곤란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좀 그래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 네. 청년당원님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학생 위원장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동안 못했던 얘기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위원장 없이 이제 저희끼리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진짜 우리 김병민 교수님 정말 모시고 싶어요. 네. 인재영입위원장님이 지금 누구시죠? 안철수 안철수. 전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이시죠. 자 그러면 전화 우리 연결 한번 네. 한번 해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님이 오른팔이시잖아요. 왼팔로 해달라. 오른팔은 부담스러워. 내가 왼손잡이야.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 바로 예. 김병민 교수님을 우리가 적극 영입하자. 지금 이렇게 하셔도 오늘의 공개적으로 하셔도 마지막 돼요. 방송으로 지방에서 못 인사드리고. 네. 안철수 전 대표님, 네. 예, 인재영입위원장님께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그동안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셨잖아요. 이렇게라도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보죠. 자, 무슨 소리죠?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안 받으시는데.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철수입니다. 아유 예예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지금 밥 먹다가요. 지금 통화 받았습니다. 밥 먹다가 통화 받으셨다고요? 식사 중이세요? 예. 아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바담바담 아시죠? 예,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늘 응원합니다. 말투가 살짝 이상하시네. 가능하면 제가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 전 대통령 후보님이랑 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수 있어요. 위원장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바담바담에 우리 김병민 교수님 모셨는데 우리 영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김 교수님은 영입 순위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랄 때 그때 영입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바로 영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여쭤봐야 되고요. 저도 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저희 바담바담 댓글 보면 바로 이제 영입해라고. 네. 그럼- 바로 난리 났어요, 여기서 난리. 그런 댓글 남긴 사람 누굽니까? 갑자기 왜? 아 죄송합니다. 아유, 밥 위원장님. 먹다 전화 받으니까 화가 나네요. 위원장님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김병민 예. 교수님이 우리 내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뭐 잘 모실 수 있도록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고 계십니까? 예, 대박. 여기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 좀 세워주십시오. 예, 기사도 있으세요? 예,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많이 드시고. 먹어 뷔페 다녀왔습니다. 너무 많이 드셨네. 부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네 조금 재미를 위해서 네 약간의 장난을 좀 쳐봤습니다. 안철수 우리 인재영입위원장님 성대모사로 기가 막히게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이상민 청년당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아무래도 이준석 위원장님 자리인데 지금 방송계가 요즘 봄 개편 시즌입니다. 그리고 잘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대타로 오늘 왔습니다. 뭐 잘하면 이 자리에 앉겠죠? 왜 가만히 있는 되게 인사예요? 힘든 자리예요. 쉬운 자리인 줄 아시네. 그냥 이 자리 찾아주시면 아, 네, 돼요. 알겠습니다. 물론 돌이 덩치가 돌 크신데. 튀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댓글 죄송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까는 되게 설레는 진짜냐 뭐 이런 거 느낌이었다가 썼는데. 안철수 대표가 아닌 것 같더라니. 근데 지난번 뭐 여러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가능하신 분이 누구누구셨죠? 아 뭐 안철수 지금 위원장님 지금 안 그래도 얘기가 나고 있는데 선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계시는 분 네. 서울시장 박원순 김철근 대변인님 성대모사 된다고? 제가 잘 모릅니다. 처음 대화 나눠보시는데 성대모사를 아,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카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또 실망이네.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입니다.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원순 시장 말이 잘 안 되네. 저도 연습을 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도 되고요. 오, 박원순 시장이 되세요? 박원순 궁금해요. 시장 되시고 그러면 네. 이거 저희 그 재미를 위해서 네. 잠깐 뭐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론은 이따가 하고 네. 오늘 네. 안녕하세요. 박원순입니다. 아니 이번에 저희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정말로 서울 시민들에게 효과적이냐 아니냐 그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 그 배매로 이상한 거 보내지 마세요. 제가 안 봅니다. 네, 이런 거.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님까지.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아랍인가요? 귀국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대통령 때문에 바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방송의 그 명의로 네. 군데군데 이렇게 양념처럼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드림 많이 치겠습니다. 아유 오늘 처음부터 오늘 좀 웃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이준석 위원장이 빈자리가 생기니까 이런 또 재미를 선사를 해주시네요. 네. 고정으로 가도 되게 예쁜데요. 고마해라 있는데요. 고마해라. 그만하세요. 좀 이따 다시 하는 걸로. 자중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앞서 소개드린 이 광주 전남편, 광주 전남 쪽의 이슈를 다룰 텐데 그 전에 지금 워낙 이 다양한 그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바담바담 할 때에 3분이 아니다 빅3 뉴스라는 걸 했었어요. 빅3 이슈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뉴스를 해석하고 이제 그 당시에 바른정당의 논평도 소개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거를 대신해서 살짝 좀 다뤄볼까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제 그럼 이렇게 할까요? 오는 길에 그 현수막을 보니까 여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으로 있을 6월달에 지방선거까지 4월달에는 뭐 이슈로 가져간다. 5월달은 뭔가를 이슈로 한다. 6월달은 뭐 어떤 이슈로 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 하나씩 해보시죠. 4월달은 남북 정상회담 이슈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5월달은 정상회담 중. 너무 갑자기 들어오면 안 돼요. 천천히 나오세요. 조급합니다. 네. 5월달은 북미회담으로 북미회담. 이슈 몰이를 하겠다. 그리고 6월달은 국민 개헌 동시 투표로 개헌으로 이슈 몰이를 하겠다. 이런 건데 그거 하나씩 잠깐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4월달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4월달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조금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열차 하나가 북한을 출발해서 중국으로 갔고 그 열차가 과거 김정일이 타던 특별 열차였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과연 그 열차에 타고 있는 게 김정은일까 김여정일까를 두고 간문을박이 있었죠. 결과론적으로 김정은이 중국을 향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상당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실질적인 후계 구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늘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싶었지만 중국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중국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누가 뭐래도 중국통으로 알려졌던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제 김정남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백두여통의 가장 적장자인 이 본인의 이복형을 갖다가 암살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다 덧붙여 갖고서는 핵과 미사일 실험에서 중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김정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만 생각해 보고 있는데 김정은이 국제정치 외교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카드를 아예 제껴버리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고 나서니까 중국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폼페이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소위 말하는 백악관의 외교 안보 라인을 갖다가 그냥 매파가 아니라 슈퍼 매파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북한을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과 있을 5월 달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최대한 가장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에 대한 분석들이 가장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일단 중국을 가지.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본인이 차이나 패싱이 되는 게 또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맞아떨어져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고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의 고정관념의 틀이라는 게 다 깨져버리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각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을 택하고 있는 건데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이냐? 사실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노선은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이 모였을 때 어떤 한반도의 전략을 택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노벨 평화상까지 거론이 되고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 뭐 그런 게 만들어졌다가 그죠? 지지치고 그냥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언급이 되는 거 사실 저희도 표현이 좀 쌍스러웠나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유전자네요. 지지치고 도망간다면 못 알아들으시나? 네. GG라 하시면은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죠. 아, 구찌. 지지를 했는지 아니면 GG를 했는지.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모 전략 게임이 한참 유행했을 때 네. 굿 게임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지치고 도망간다 뭐 이런 거 전문 용어입니다. 어.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제 정상회담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에 지금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기 귀를 감으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눈을 감아야지. 그래야 기분 둘 다 귀를 어떻게 감죠? 왜 못 감아요? 감아보세요. 감아보세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귀에다가 샴푸 이게 뿌리고 그걸 이렇게 감을- 감으면 테이프를 감을 수 감으라. 있어요. 거품 쫙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력하십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역시 우리 김정은 대변인님 캐치하셨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 우리 김병민 교수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햇볕 정책이라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햇볕 정책이 아니고 그 문재인의 달빛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네이밍 센스가 아니 외신에도 다 났어요. 문라이트. 그러니까 문스라이트라고 해서 나온 건데 그게 그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내세웠던 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인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흡수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평화 교류한다. 이 3대 원칙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 평화 교류한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한미동맹과 굳건한 안보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평화 교류해야 된다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달빛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옵션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 강풍 정책이 만나서 묘하게 김대중의 그 햇볕 정책 같은 효과가 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히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지금 제재 압박의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군사적 옵션까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능성을 계속 그 비치니까 사실은 북한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평창을 그 기회를 삼아서 남북 대화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그거 더 나가서 이제 북미 대화까지 이제 이런 정상회담 카드까지 다 나온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요. 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 엄청 유리할 거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 정상회담 직후에 당시에 여당이 다 졌어요, 선거에. 왜냐하면 북한 대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 효과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6.15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사실 당시에 서천년 민주당이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천안함이 있었을 때 당시 여당이 또 패배를 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남북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 염원이고 그 다음에 목표는 비핵화거든요. 이 비핵화를 하고
핵이 없어진 상황에서 남북 교류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야 누가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근데 국내 정치에 마치 영향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역으로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얘가 또 그렇고요. 그렇죠. 네. 뭐 북풍 사건 뭐 이런 거 있었고 그걸로 뭐 보수 진영에서 안보팔이라고들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가 의외로 결과는 반대로 나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정부가 아까 4월, 5월, 6월로 해가지고 이 통일 문제, 북한 문제로 자꾸 선거를 몰아가면 결국 무덤 파는 것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아까 제가 귀를 감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귀가 넘어가 버렸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지금 정상회담 이제 중국의 뭔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일들이 짝짝꿍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린 걸 깜빡했네요. 공유 버튼 혹시 누르셨습니까? 깜빡하셨죠? 공유 버튼 꾹 눌러주셔서 더 많은 주의 지인분들이 우리 바담바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화 연결하는 시간을 지금 좀 벌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소감을 의견을 한번. 아니,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제가 좀 법적으로 뭔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왜요? 문대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런가요? 큰 사람 원래 동치니까 이게 대통령 행사하는 같이 사람들은 대통령 따라서 같은 문대인. 아 그렇죠. 빨리 하세요. 대북 정책이니까요. 알겠어요. 빨리. 문재인 대통령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대북 문제 잘 모르겠고 끄는 거는 저희 공보국장한테 연락해 보세요. 네, 잘할 겁니다. 안보실장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답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 좋습니다. 국가기관으로 갑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지난번 대선 과정 때 토론할 때 생각이 나네요. 그쵸. 네, 그때 정책실장이었나요? 네, 그거는 우리 정치실장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얘기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물어보세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그 거리 유세할 때 저 계속 그거 썼어요. 아니 이게 자기가 내놓은 선거 공약이었잖아요. 자기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자기가 국민 앞에 설명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 뽑아서 되겠느냐. 그 얘기를 되게 강하게 얘기했던 그 부분을 또 상기를 시켜주시네요. 그렇죠. 이게 센스가. 시사와 네. 풍자가 함께 가야 건강한 삶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의미부연 참 잘하시네. 네. 자, 남북 정상회담은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달에 북미 정상회담 이어질 계획인데 그렇게 이슈몰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될까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우리 대변인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 이슈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순간 과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보수정당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게 사실이긴 한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대한민국 한반도에 끼어져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까지 국제사회가 다 같이 달려들어 있는 문제고요. 지금 김정은이 사실상 이 오늘자로 굉장히 핫하게 뉴스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는 얘기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방문하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동행했던 언론 기자단이 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사단이 했던 얘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을 미국이 듣고 중국이 들었던 거예요. 그 정의용 실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도 사실 김정은과의 한 라인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 수시간을 붙잡고서는 김정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꾸준하게 물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하는데 그 이후에 비핵화를 통해서 얻어낼 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김정은은 비핵화를 통해서 정상국가로 나오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의 딜레마는 이거죠. 비핵화를 하게 됐을 경우 과거 이제 리비아의 사례처럼 본인의 체제가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결국 그걸 담보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는 중국인 거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통일된 의견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건 미래당뿐만 아니라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계속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과거 요구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전술핵 재배치가 적절한 당론인가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과거와 전혀 다른 한반도의 판세가 변화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에 판에 박힌 얘기들을 가져가는 순간 백전백패를 한다는 거예요. 4월의 화해, 5월의 평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같이 묻어가는 것일 뿐이지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낸 선거 전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소위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새로운 대안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상당 기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대북에 관련된 입장이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약간 이 일본 말이 생각이 나서 안 되겠네. 좀 번호가 넓어요. 네네. 번호가 넓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군사훈련 할 때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안보 그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하죠. 평화를 유지를 하되 대신에 안보로 그거로 협상을 하지 마라. 안보적인 부분을 양보를 하지 마라. 이런 입장으로 지금 기존의 국민의당 그리고 지금 기존의 바른정당이 그렇게 큰 차이 없이 하나의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입장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저 그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비핵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되게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이건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엊그저께 송병무 국방부 장관께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송영무. 나 뭐라고 그랬냐? 송영무. 송병무. 송병무라고. 왜 이러는 거야? 나. 장관님 죄송합니다. 귀 감으신 거 빨리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송영무 국방장관께서 네. 그 이제 군인들의 병사들의 어떤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중에도 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 병력 제도를 출퇴근 개념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5월 달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군대 갔다 사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기사를 보고 굉장히 신선하다라고는 생각했는데 절대 현실화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연천 지역에서 복무를 했는데 집이 대구거든요. 뭐 부산에 사는 친구들 이런데 그 친구들을 외출을 시켜봤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주위에 가서 뭐 모텔에 가서 잔다든지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뭐 부모님이 왔을 때 한해서 뭐 퇴근이라기보다 이제 면회를 밖에서 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합리적이겠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병사들에게 전부 외출을 허용한다?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과 시간 끝나고 나면 핸드폰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국방에 일과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야간에 경기태세는 분명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툭툭 던지는 게 왜 그렇게 급하게 5월 달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선거가 6월 달인데. 선거가 6월 달이니까 급하게 이러는 거예요. 직접 뭔가 이끌고 가겠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 앞에 라디오에서 토론할 때도 그 추경 예산이 있었거든요. 추경 예산도 지금 그 4월 달에 그 4조를 틀어가지고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중소기업에 또 월급을 올리겠다는 건데 그런 것도 이거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다. 근데 이게 참 저희 입장에서 얄미운 게 뭐냐면 이거를 비판하면 저희들은 이제 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청년들을 신경 쓰지 않는 정당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년복지, 군인복지, 청년복지의 일환인데 그리고 왜 병사들의 복지에 대해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얘기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들 그건 눈치 보고 옳은 소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으로 논평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 국방까지 팔아먹지 마라. 저희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데 뭐 제 주위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뭐 그런 거에 동요될 수 있지만 이제는 사실 그런 정책에 흔들리는 친구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만 봐도 중소기업 뭐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야 그게 말이 되겠냐 그렇게 하면은 뭐 차라리 그냥 세금을 덜 거두지 그렇게 포퓰리즘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선거 포퓰리즘 전략이 안 통한다는 걸 좀 처참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곧 그 대학생 위원장 끝나고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드셔야 될 텐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만큼의 어떤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요번에 국회 그 청년 미래 특위에 같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있어서 같이 토론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분들도 구조적으로 뭔가 제대로 한 다음에 같이 나아가야지 왜 이것만 이런 식으로 가냐고 되게
그때도 말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딱 뭐죠? 반짝 이러니까 이건 뭐지?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까 나는 말씀드린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면요. 네. 그러니까 방금 하셨던 4조 추경이 이제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당선 취임 직후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짜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대선 공약이 있었나요? 대선 공약에는 공약이 아니, 따로 없었던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제 100일에 걸쳐 갖고서는 그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국정 운영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탁현민 행정관 등이 뭐 해갖고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브리핑을 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혹시 있었던 기억이 나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YTN 라디오에서 이걸로 토론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 혈세를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자꾸만 그 땡빵식으로 하지 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포퓰리즘식으로 쓰느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거예요. 당장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소리잖아. 이 국가의 경영이라고 하는 건 중장기적인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5개년의 국정 운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취임하고 나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해야 되는 전략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5개년의 전략에 맞춰서 매년 해외 예산을 짜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수순인 건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공약했을 당시에 만약 있었다. 혹은 공약은 하지 않았지만 취임하고 나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인수위는 없었지만 자문위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한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할 명분은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상대 진영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선 때 유승민 후보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그 4대 보험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는 없었다라는 걸 반정을 하는 것이고 없으셨죠 문재인 대통령님? 아니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제 생각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꾸준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왜 돈을 뿌리고 계신지 그게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게 수단과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민간과 기업이 만드는 거고 민간과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과 기업이 투자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기업이 투자를 하죠. 설비 투자도 하고 사람도 늘리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자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창업에 좀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신성장 동력을 좀 찾아서 그런 거에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그 젊은이들에게 돈을 좀 더 준다든가 그러면 이미 취업돼 있는 선배 그 청년들한테는 돈을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신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그 근무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임금이 더 많은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등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 세금만 들어가지 실제로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해라.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 신성장 동력에 대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좀 해야 되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그 R&D 세금에서 그러니까 예산에서 R&D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국가입니다. 대략 한 2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화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전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요. 왜? 실패하면 다음에 돈을 안 주니까.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별로 도전적이지 않는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변화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작년에 11조 추경했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4조 추경하잖아요. 국민 세금만 계속 날리고 단기 처방만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바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17만 4천 명의 국가 공무원을 늘리겠다는데 공무원 한 명 늘리면요. 요즘은 100세 시대여서 그 한 명에 대해서 적어도 한 50년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3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거고 나머지 20, 30년은 수명이 늘어나서 계속 살아가야 되면 연금까지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7만 4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공무원 늘려서 젊은이들 공시생 만들지 마시고 창업하고 기업을 만드는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뭔가 그 쉽게 어느 정도 그 엔젤 투자나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왜 국가가 다 하려고 합니까? 이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뭐 이게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말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약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화가 나고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이제 뭐 일자리 대책 내놓는다 이런 거 절대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단 저는 문재인 정부뿐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때까지 정치권에서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약간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정치인들이 일단 들어가지 않고 50대 이상의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걸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만 나오니까 사실 제 친구들은 지금 뭐 고시 준비하고 뭐 대기업 취직 준비하지 중소기업 가겠다는 친구들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알바하고 등록금 벌면서 취직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뭐 기득권층은 이제 노력을 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가면 너희들 돈 더 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저는 정말 화가 나고 이제는 뭐 사실 이건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서 좀 반성을 하고 진지한 정책을 한번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다 공감이 돼서요. 기존에 뭐 청년 미래 특위 이런 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이거는 보여지기 식으로 일자리 뭐 정책 발표한 날 그날 첫 회의가 시작되기도 했고요. 기존에 회의 나왔던 것도 다 굉장히 괜찮아요. 획기적인 것도 많고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왜 이걸 지금 했냐고 말씀하시면 다른 자문위원 그 전문가 분들은 이거는 몇 년 전에도 말했다고. 근데 받아들이지 않다고. 계속 여기 와서 난 회의장에서 이것만 말한다고. 이게 전문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뭐 연구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진짜 요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많지만은 지금 정책을 보면은 채무가 너무 걱정된다고. 지금 5년 안에 청년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하냐고. 저희가 다 갚아야 돼요. 그렇지. 그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추경 문제를 마무리하자면 아까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민주당이랑 정부 지금 이렇게 세금으로 구멍 메꾸기 식으로 계속하면 포퓰리즘 식으로 하면 청년들한테 역풍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이 청년 문제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지함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제가 말 잘했네요. 근데 보통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지. 이제 뭐 근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지금 당장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건데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많이 가서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국을 뒤엎고 있는 현안들이 중요한 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그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는 시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태경 의원님이 페이스북 아이디가 2개가 있으신가요? 하태경이 2개가 계속 뜨네요. 네. 페이지가 하나 계시고 네, 개인 계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하태경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공유 꾹 눌러주시고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우리 하태경 의원님과도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 광주 전남 편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그 지방분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개헌이 지금 지방 선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헌이랑 지방 분권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김유민 교수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개헌의 핵심은 뭐 권력구조 개편이 될 수 있을 건데 이 정부 들어서는 권력구조 개편보다 일단은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게 지방분권 개헌이었죠. 이걸 이제 처음 얘기했던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지금은 약간 좀 어려운 입지에 처한 안희정 전 지사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충남도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비대한 권력에 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공약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을 안 지사가 내게 돼요. 그 제2국무회의라는 건 전국에 17개의 광역 시도 단체장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아젠다들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받게 되고 그거를 당선되고 나서 여러 광역단체장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이어서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선언적인 함의를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 정부가 굉장히 많은 힘을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의 자치권을 가지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시키는 상황 속에서의 지방정부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국토에 대한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약간의 좀 모순적인 성격이 섞여 있어요. 뭐냐면 지방자치를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여러 지방 정부에게 많은 자치권을 다 줍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세수를 그 고향에서 그들끼리 걷어서 그들끼리 집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까요? 아마 그렇게 될 100% 실질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지역은 훨씬 더 좋게 될 것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앙정부, 지금으로 치면 행정자치부가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방의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게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모순적인 얘기를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과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모순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 둘이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방선거에서 크게 지방분권 개헌과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거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어느 당도 지방분권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고 근데 방금 우리 김병민 교수도 얘기했지만 현실이 열악합니다. 지금 8대2 지방자치입니다. 8은 중앙이 갖고 있고 20% 정도인데 핵심은 재정이고 인사인데 재정하고 인사에 대한 권한을 얼마만큼 지방정부에 줄 수 있느냐. 헌법에 한 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방정부에게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지역 내에 세금 걷어서 거기서만 쓰게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세목 있잖아요. 세금의 그 세목을 바꿔야 되는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건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지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선언적 의미 이상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이제 그 개헌 얘기에 꼭 해야 될 얘기가 권력구조 개편도 있지만 이렇게 지방분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 지방의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쪼개갖고 결국은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담합을 해서 선거구제를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수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오히려 2인 선거구제로 쪼개서 담합하고 있으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게 서울시만 그런 건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4인 선거구제가 주로 많이 유지가 됐고요. 광주는 오히려.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민주당이 강세인 데는 민주당 주도로 2인 선거구를 쪼갰고 자유한국당이 강세인 지역은 뭐 경남, 부산 뭐 이쪽에는 또 자유한국당 주도로 2인 선거구를 다 쪼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지방분권 얘기를 합니까? 코미디 모순이죠. 네, 코미디입니다. 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정치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초의회 의원들, 네, 이 일명 구의원이라고 하는 그 기초의원 선거를 할 때는 대부분들 이제 인물을 보시거나 그렇게 투표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번호, 네, 제1 여당과 제1 야당, 네, 1번, 2번 보통 그렇게 찍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명만 뽑는 선거구에서는 이제 그죠 거대 두 당이 독점을 해버릴 수가 있다.
근데 저 되게 억울합니다. 왜요, 그러시죠? 저희 선거구에 네. 보통 2명, 3명을 뽑는 선거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선거구를 획정을 하는 위원회에서 이거를 2명, 4명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3당과 제4당도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바꿔버렸어요. 2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럴 땐 대통합을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요. 정의당이 이제 소수 정당이잖아요. 그토록 주장했던 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이제 그 전체적인 투표율을 보게 됐을 경우 한 6%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한 300석을 기준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 6% 득표를 하게 되면 18석 정도가 가야 되는데 실제 지금 있는 선거구제 제도 하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헌법에 명문화를 시켜놔요.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는 법률로서 정하되 비례성의 원칙을 갖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뭐가 나오냐면 소수 정당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대통령 선거를 놓게 됐을 경우에 결선 투표가 도입됐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거를 치르는데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는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다면 1등과 2등을 한 후보를 가지고 한 번 더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됐을 경우는 소수 정당이 결선 투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하고 2등 안에만 들어가게 됐을 경우는 최종적인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의회에서 가장 필요한 이 중선거구 제도 속에서의 4인 선거구제를 없애버리는 건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이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개헌 저지서가 갖고 있어 통과 절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들은 다 보여줘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씁쓸한 마음에 지우긴 좀 어려워요. 이쯤에서 저희가 조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광고 한 편 보면서 좀 열을 식히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추경 얘기랑 이 지방 분권 그렇죠? 3인 선거구제, 4인 선거구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더워지네요. 그렇죠? 네. 이 타임에서 잠깐 광고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나왔냐고요? 바로 바른미래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3월 26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일요일까지 온라인 활동, 홍보 활동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지지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홍보 및 확산, 홍보 및 아이디어 제안 등 어떤 것도 다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잘, 확실하게, 정확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했는데도 안 오시면 실망입니다. 바른미래당 온라인 서포터즈 제대로 서포트할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네, 광고 라이브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네. 진짜 똑같다고. 대표님이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님이. 나오십시오.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잠깐 이제 광고도 들으면서 좀 쉬었다 왔는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 관련해서 그 좀 집중적으로 말씀 좀 나눠보죠. 지금 이 지역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어디에나 필요한 남자 김철근 대변인께서 또 하필이면 아니죠. 또 이 타이밍에 출신이 어디시라고요? 전남 고흥입니다. 전남 고흥이시라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시고요. 고향은 전남 고흥이시다. 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 있어서 광주 전남 쪽 지금 어떤 이슈가 이제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지. 지금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방선 지난 총선 때 이제 바른미래당의 한 축이었던 국민의당을 탄생시켜준 곳이었죠. 지난 총선 때 압승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당이 합당되는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이 창당이 되고 해서 지역구가 이제 상당히 많이 거기에 남는 상황이 됐고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광주의 세 분, 지금 박주선 대표님, 김동철 원내대표님, 권은희 최고위원님하고 전남에 지금 주승용 전 원내대표님 이렇게 중진 의원님들이 결단을 하셔서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광주 전남을 보면 여론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민주평화당이 본인들이 이제 호남을 뭐 대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호남에서도 거의 미미한 상황이 돼서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광주 전남을 비롯한 호남인들은 가능성이 있는 정당에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나름 그 유용한 게 있고 미래를 보고 어느 정당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차기 집권이 가능한 세력에게 상당 부분 표를 나눠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그 바른미래당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비록 통합 과정에서 아픔은 좀 있었지만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경제가 과거에는 동남축 위주로 발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라인으로 쭉 발전해서 그게 이제 정치 권력 때문에 꼭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당시에 우리는 경제를 개발하고 고속 성장을 할 때는 미국과 일본의 지원과 그다음에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물류가 그쪽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동남축 라인으로 경제축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서 결국 한 2만 부를 넘어서서 3만 부까지는 그 라인으로 발전을 해왔다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수출입 양이나 물류량보다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량 미국하고 일본을 더하면 한 20%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은 25%가 넘어갑니다. 우리 전체 물류량에. 그래서 지금은 이른바 서해안 시대, 서남축의 개발 시대입니다. 그럼 그 서남축의 핵심은 어디냐? 광주, 전남,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호남 시대를 열어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이런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데가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연설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 호남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그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호남 시대를 열어주는데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이다. 이런 호소를 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저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밝다. 호남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용산역에서 호남으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출마 준비를 하시나요? 제가 나가시나요? 19대, 그러니까 20대 때 네. 고흥보성 지역에서 그 경선을 했죠. 당시에 현역 의원 두 분하고 경선을 해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광주 MBC, 광주 방송이죠 KBC 토론에 나가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많이 썼잖아요. 어쩐지 호남 시대를 열자라는 어차피 이렇게 유창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지막 깔때기까지 해가지고 너무 준비된 멘트 썼어요. 아주 그 유명한 그게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께서 이제 대한민국 서남 라인을 책임지겠다. 그런- 저는 부산이니까 제가 동남 라인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현실이라는 게 참 암담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현실을 말씀드리면 갑자기 리얼미터의 갑분싸가 되면서 김철근의 현실이 안 남았다. 참으로 확 끼얹.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사실은 지금 용산역 가서 KTX 타고 호남선으로 내려가서 선거를 뛰어야 되는데 제가 오다가 오늘 호남에 관련된 선거 전략 한다 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리얼미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내부적인 그 지지율을 보게 되니까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독 그 회사만 그러대. 데일리안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서는 많은 후보들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호남 지역에서의 광역 의원, 그러니까 광역 의원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단 한 명만 뽑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에.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들을 거창한 꿈과 미래가 있는 거지만 현실이 암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많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구할 것인가, 당장 선거를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대표님 듭니다. 저는 일단 인재 영입에 기계야, 아니 기계. 급질문 하시니까 떨리잖아요. 왜 그래요 저한테? 아니 근데 그 네. 어제죠. 그 장성민 전 의원의 고향이 네, 고흥 출신. 고흥입니다. 고흥. 그래서 고흥이 또 유자가 그 유명하고. 장성민 전 의원도 19대 때 네. 고흥에서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 경선까지 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고흥에 연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물들이 전남지사나 이런데 좀 도전을 해서 좀 나가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저도 보고. 교수님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 게 사실 저는 광주 뭐 전라 지역 이쪽 선거 전략을 잘 몰라서 이번에 좀 공부를 하려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바른미래당 뭐 광주시장, 전남지사 쳐도 후보가 없죠. 후보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나오질 광주시장만 보더라도 이런 아마추어. 민주당 아니 나 정말 홍준표 대표의 워딩을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주세요. 아니 그 깜도 안 된 사람들 노린다고 그게 뭐 인재가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상당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3명 정도 언급되고 있고 광주시장에서 그리고 민평당, 정의당 후보가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예비 후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제 생각에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진짜 전국 정당을 표방한다면 지금 서울이나 영남 지역에서만 뭐 기사가 나오고 이럴 게 아니라 최소한 뭐 어떤 광주나 전남 지역에 누군가 나가려고 한다 이 정도의 기사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냥 저는 좀 외부자니까 외부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광주 전라 지역에는 딱히 뭔가 좀 선거 전략이 없는 느낌이 든 것 같아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언론에 뭔가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아까 있어야 되지 거의 않을까. 준비되신 출마변을 얘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내일 신문에 다 나올 거예요. 출마하시는 근데 서남 라인 담당 이승우가 하네. 잠깐 좀 소개를 영남 하면 출신. 그 영남 출신. 전국적인 그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 얘기 안 해도 되죠? 네네네. 네. 그냥 뭐 편하게 받겠습니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유리한 것만 얘기하시면 딱 뽑아서 얘기하시는 아니 아니 왜냐면 그게 방송의 목적이에요. 광주 유리한 거 얘기하지 지역에 마 절대로. 광주 지역에 이제 교육감 나오시는 한 캠프에서 광주 지역 내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광주 지역에 한 1,000명 샘플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확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전히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뭐 그 1등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뭐 아까 뭐 자유한국당보다 더 낮게 나온다 이런 건 전국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사에 보면 저희가 한 15%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역으로 민평당이? 민평당은 7% 정도밖에 안 나오는 조사.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교육감 선거는 무소속이잖아요. 소속이 없는 선거기 때문에 성향으로만. 그 당별로 지지하는 걸 다 이렇게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이 그 밑바닥 정서가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이런 평가들은 조금씩 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사람을 내고 어떤 정책을 쓸 건지 이거에 대한 걸 좀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김동철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최근에 광주시장을 경제인 출신으로 영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3월 초에 네. 답을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뭐 하여튼 지금 거의 답이 올 때쯤 됐습니다. 시기가 희망적인 3월 말쯤 되면 답을 하겠노라 했는데 제가 보는 광주시장은 그 경제인 출신 또는 CEO 뭐 이런 개념으로 아마 접근이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새로운 대표가 소식이네요. 경기지사를 경제인 출신, CEO 출신으로 영입한다고 자신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아니 상황인 것 근데 같아요. 저기 홍 대표님이 네. 얘기한 그 무게감과 이쪽은 대변인이 얘기한 똑같은 단어와 문장이 네네네. 무게감이 확 알겠습니다. 다르잖아요. 철분으로 바꿔야 네. 되죠. 아니 우선 제가 철근이잖아요.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호남 지역에서 어쨌거나 현역 의원들이 계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유승민 대표가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 올드보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올드보이 귀한, 올드보이 영입했는데 저는 호남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박빙을 이뤘던 그래도 유일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손학규 고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남에서 누군가는 판을 흔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손학규 고문의 영입 가능성이 있기는 있을까요? 영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고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를 당원이시고. 진두지휘하는 과정 속에서의 주도적으로 역할론, 하실 수 있을까? 네, 역할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비 후보가 막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 그래서 그쪽은 뭐 후보가 많은데 우리는 없다?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거물급이 나중에 딱 하고 나타나서 정리 싹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 국민의당 때는 호남에서 바람을 불어서 북상시키는 예?
그런 전략이었다면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은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남하시키는 전략으로 밑으로 가야 된다. 내려간다. 그래서 호남도 가고 영남도 가는 이런 작전으로 그래서 말씀 참 좋으시네요. 네. 몰랐어요? 너무 좋으신데. 대변인님 사전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 너무 오래 오래 주십시오. 모를 수도. 그나저나 지금 이 광주 전남 쪽에도 이 보궐선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그 송기석 의원 지역구가 비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준영 의원 지역구가 비어 있죠. 그러니까 광주 서구 가바고 영암, 무안, 신안, 그러니까 광주 하나, 전남이 하나 이렇게 비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뭐 여전히 지금 그 민주당이 강세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은 좀 많이 나서는 편이고, 지금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유력하신 분들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바람을 타고 쫙 남하하는 그런 작전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서나운 라인 담당자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대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네, 그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게 저희가 기존의 국민의당에서 민평당 쪽으로 많이들 와 있었잖아요. 아까 그 숫자 대충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평당에 대한 그 광주 전남 쪽의 인지 어떻습니까? 평이 괜찮나요? 어때요? 거기서 저희는 민평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전 충분히 이긴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기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이제 감정이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통합하고 다시 그 분당해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호남을 대변할 뭐 정당으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저당이 사실은 민주당이 이중대 비슷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그게 없잖아요.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당이 계속 동영? 저 당이 그러니까 왜 웃어요? 민평당이란 당이 계속 전속에서 간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민주당을 찍을 거냐, 바른미래당을 선택할 거냐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평화당이 초반기에 약간 그런 그 지역에 대한 뭐랄까 뭐 호남을 버렸니 안 했니 막 이런 걸 악의적으로 좀 선전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조금의 영향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호남에서의 성공 기준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꽤 괜찮고 유능하고 정치 때묻지 않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쭉 후보로 출마를 시키고요. 1등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15% 이상 득표해서 선거 보전을 받게 되는 유의미한 2등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의원 선거는 여전히 중선거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뽑아도 2명은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수로 보고 그럼 이제 민평당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봐도 여론조사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서 한국당의 경쟁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호남에서. 그 민평당과 미래당의 경쟁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2등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두 개의 성공 가능성이 있나요? 보시기에? 저는 이제 우선 지금 민주당이 호남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굉장히 그 호남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선 광주시장 선거에서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남도에서는 당비대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민주당이 깃발만 꼽으면 된다. 그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은 뭐 하나만 하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 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민주당이 일당 독재했을 때 그 호남 사람들이 선택할 데가 없어서 결국 민주당을 선택했던 이런 경우였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런 오만한 태도와 잘못된 것이 계속된다면 또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드러난다면 지금은 선택지는 많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민평당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뭐 상당히 그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무소속 당선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의 절반 정도가 무소속 당선자가 있었어요. 그건
전남도 그랬고 전북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비춰본다면 지금의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한 호남인들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그 인재를 내고 그다음에 호남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민주화의 성지고 이 광주에 계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전남의 도민분들께서는 아까 우리 김정은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미래를 보신다. 그래서 민평당은 분명히 오래가지 않는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평가를 했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우리 김정은 대변인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바른미래당이 갈 길을 꿋꿋이 계속해서 가면 된다. 그러면 분명히 길은 온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 김명민 교수님께서 2등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일단 기초의원부터 많은 가능성을 높여가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앞에 지금 이제 사무처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피곤한 오늘도 시간이 오바되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또 집에 가고 싶다가 보이네요. 농담입니다. 이 시간은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넘어가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우리 광주 전남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뭐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처음 출연하셔서 어떤지 그런 것들 각자 편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희 바른미래당이 그 전까지 언론에 비춰졌던 그 모습들이 상당히 이슈 메이킹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제가 성대모사밖에 못하지만은 저도 물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돕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젊은 방향으로 그리고 이전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또 홍보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젊은 층에게도 호응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끌면 좋지 않을까. 물론 안철수 제가 따라하는 안철수 그분 그 위원장님께서도 인재 영입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젊은 층에게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오면 필요하지 않을까. 직접 띄워주세요. 예비 후보로.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저 갈구합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는 서울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또 분위기를 띄워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저는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좀 더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80일, 70일 정도 남은 지선이 남은 상황에서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뭐 경제 출신의 어떤 유력한 후보라든지 그런 어떤 카드를 이제는 조금 보여드려야 광주 전라 분들이 이제 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광주 전라 지역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계시는 분들께서 자유롭게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하신 거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때 4인 선거구 관련해서 청년들이 나가서 이렇게 정론관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그거를 바닥 민심부터를 그렇게 하면은 중국 어선이 싹쓸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뭐 지금 바른미래당 청년들은 밑에서부터 진짜 열심히 계속 지역을 열심히 돌고 있고요. 아까 또 여기서 댓글로 해주셨던 분 중에서도 지금 뭐 전라도 그쪽에서도 다 분위기는 호응한 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상 두려워서 못한다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그냥 소신 있게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런 소신 있는 모습 우리 청년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존에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다 이끌어서 갈 만큼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시 이제 와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뭐 여기 오면은 약간 좀 쉬어가는 것 같고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자면서도 와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 정치 때묻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바닥에 많이 펼쳐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기초의원 선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기초의원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정당들이 말로는 새 정치하고 젊은 사람 영입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나의 다음번 총선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어갖고 좋은 인재들 절대 공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바른미래당에 약속 하나 드리는 거는 그런 청년 인재들 공천 안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전 그날 여기 안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오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그 전까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오겠다는 건데.
근데 볼 때마다 이제 설민석 선생님 같으세요? 톤이 정치계 설명하시니까 오. 정치계 설명서 극찬이네 극찬. 가자. 가자. 도적인 발언인가 계속 오시라는 뜻으로 아시고요. 대변인 뭐 마지막 마무리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주 전남은 과거 국민의당을 탄생시켜줬던 곳이고 그 바른미래당에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입니다. 비록 통합과 분당의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미래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남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정당이 어딘가 미래 가치를 판단해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고 기득권화돼 있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다음 자기 선거 때문에 결국은 공천에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창피하잖아. 그렇죠. 쪽팔리잖아. 꼴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바른미래당은 인재 통합을 해서 얼마 안 된 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하고 이런 분들 두루두루 많이 들어오셔서 역량과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는 대한야당이 되고 다음 총선은 일당이 되고 다음 대선은 집권당이 되는 꿈을 가지고 원대한 항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기 당대표를 예감하는 것 같아요. 출마 선언 아니실까요? 빨리 라이브 네, 오늘 마지막 말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제9회 바담바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 때까지 이러한 각 지역의 이슈와 그리고 그 화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이제 9회 바담바담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에는 저희 또 준비된 광고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봐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뵙죠. 다음 주에 다시 뵐 수 있죠?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또 왔습니다. 왜 또 왔냐고요? 서운하게 자꾸 물으시면 실망입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후원회 광고인데요. 바른미래당에게 후원해 주셔서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미래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농협 301-021-3802-31 예금주 바른미래당 중앙당 후원회입니다. 바른미래 후원해줄 개혁가 누굽니까?